우크라이나가 겪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의 상당수는 지리적 위치에서 기인합니다. 해당 국가는 러시아와 서유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개입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소련 붕괴와 함께 잃어버렸던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스 및 석유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불균형을 잘 알고 있으며 화석 연료 가격을 높여 이웃 나라를 파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주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는 반서구 친러시아라는 자국의 정치적 주장을 옹호하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일례로 2008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유럽연합협정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목표는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정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힘은 점차 강해졌고 또한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폴란드와 발트 국가들이 러시아의 세력권에서 이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과거의 세력권을 지키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유럽연합은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안 유럽 국가들은 군비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충돌 확대는 위험한 도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국가들도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동안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곤란한 처지를 무시하는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상황을 한층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리라 예상하였습니다. 정치 체제는 물론 행동까지 보다 서구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가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민주적 정치 체제를 채택한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뇌물, 검열, 탄압과 같은 비민주적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이후 국제적 비판 속에서도 권력 강화에 몰두해왔습니다. 그에게 러시아의 민주주의란 허울뿐인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푸틴은 일부 지역의 득표를 2배로 뻥튀기 하는 노골적인 선거 조작을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억누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조차 꺼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푸틴 대통령은 정부의 돈줄을 쥐고 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지역에 지원을 줄이고 반대로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 혹은 보수 집단의 자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은 특히나 박해와 침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시위 당사자보다도 가혹한 공격을 받았고 반대 의견은 보도의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나아가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외국의 러시아인들을 조종하기 위한 공작도 벌였습니다. 이를테면 연간 80억 달러를 들여 이웃 국가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홍보를 내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푸틴은 자신의 권력과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수단을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러시아 국내는 물론 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의 해체와 함께 독립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희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신생 독립국은 국내의 혼란과 러시아의 강력한 견제, 그리고 유럽연합의 부실한 지원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부패의 만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엘리트들의 탈선이나 조직 범죄를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약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들과 부유층 그리고 마피아 집단이 우크라이나 정치를 좌우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러시아 엘리트들 또한 뇌물을 싸들고 이들 부패한 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친러시아 정치인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누코비치는 총리 출신으로 200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관리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수백만 표를 가로챘습니다. 배후에는 러시아 측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독립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던 정치 부패의 염증이 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수도 키예프의 중앙 광장에 모여 선거 부정을 규탄하였고, 마침내 우크라이나 대법원이 선거를 검토 및 무효화하였습니다. 결국 빅토르 유셴코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2004년의 오렌지 혁명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렌지 혁명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상황이 한층 나빠졌습니다. 부패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끝내 2010년에는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적 시스템이 붕괴하는 가운데 부패가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였습니다. 2008년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협정에도 동의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사법부의 부패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당선된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럽연합협정이 제시한 개혁을 실행한다면 그만큼 돈을 빼돌리기 어려워지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을 미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야누코비치 정부는 2013년 말 유럽과의 협정을 거부하고 친러 노선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선택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개혁을 지지하던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친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던 이들이 수도 키예프의 유로마이단에 모여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본래 소규모로 시작된 시위였지만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협력을 거부하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군대를 동원한 강경 대응이 더해지자 광장의 군중들도 돌과 화염병으로 맞섰습니다. 시위의 규모도 폭력성도 함께 커졌던 것입니다. 결국 유럽연합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긴급 협상을 촉구하며 야누코비치에게 재차 거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내전 발발을 두려워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측은 일단 야누코비치 집권 이전에 보다 민주적인 헌법을 복원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정부와 맞섰던 시민들 또한 승리를 선언하며 해산함으로써 위기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끝내 320억 달러를 빼돌려 러시아로 달아났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계속된 소위 유로마이단 시위는 부패한 야누코비치 친러 정권의 붕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부패한 정치인의 퇴출과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러시아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틈에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흑해의 크림 반도를 병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유럽에서 일어난 어쩌면 최초의 영토 병합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954년 후루시초프가 크림 반도를 우크라이나에 편입시키기 전까지 해당 지역이 러시아의 일부였음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더구나 크림반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러시아인으로 생각하며 푸틴 정권에 동조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할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 군인들이 크림반도를 기습했을 때 이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충분한 재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야누코비치 정권은 국방력 강화보다는 권력 유지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우크라이나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허망할 만큼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3월 수천 명의 러시아 군대와 친러 민병대가 해당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어 주민투표 형식을 빌려 러시아 편입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 각국도 이에 반발하였지만 확고한 제지 수단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의 혼란을 틈타 크림반도를 병합하였습니다. 나아가 푸틴은 과거 구소련 영토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가 다음 목표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돈바스는 크림반도와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러시아계 주민 및 러시아어 구사자가 많으며 상당수가 러시아 정부를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석탄 매장량이 많고 산업도 발달하여 전략적 가치가 한층 높습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은 결코 침략 행위를 정당화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푸틴은 러시아어를 말하는 돈바스 주민들이 친우크라이나 세력의 위협과 차별에 시달린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동시에 현지 러시아계 주민들을 향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편이 낫다는 식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친러시아 반군이 결성되었고 러시아는 빠르게 이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돈바스 장악은 푸틴의 예상처럼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준비하여 반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러시아 반군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예상치 못한 비극도 나았습니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위 여객기가 상공에서 격추되어 탑승자 298명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군 혹은 친러시아 반군이 민항기를 격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군 측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후로도 우크라이나 군대와 친러시아 반군 사이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중재하려는 외부의 외교적 시도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서구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위기가 자신들의 일상과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의 폭력적인 충돌은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철의 장막이 무너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병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무시하자 유럽연합과 미국은 경제 제재로 대응하였습니다. 서방은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망가진 경제를 한층 악화시키리라 예상했지만 러시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미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맞섰습니다. 더욱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서방 국가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물론 러시아 경제의 많은 취약점들은 서방의 음모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긴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교가 동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련의 위기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소련 소속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연하지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주권 국가들은 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찍이 소련의 붕괴가 20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재앙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목표는 소련의 세력권에서 벗어난 국가들을 러시아 주변에 다시 결집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같은 야심을 1990년의 독일 통일에 비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의 군사적 취약성과 서방의 무기력함을 감안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위기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상황은 각기 다르지만 몰도바, 조지아, 발트 3국,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은 모두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세계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